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화 가능성도 일축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물론 재래식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저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북한 위협에 무덤덤한 반응이 위험하다. 또 심각한 위기에 한미 동맹, 한미 협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과거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 분위기 전반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전술 핵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태도는 정말 안 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네. 야당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촉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또 구체적 행동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또 안보 협력, 정부 자산 협력은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경각심 촉구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국무위원들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예. 국방안보 관련 부서가 아니라도 국무위원이잖아요. 예. 이런 문제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10월 10일이 바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보름 동안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전술핵 운용 군사훈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발사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지금의 이 행태 어떻게 좀 그 의미를 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얼마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필요하다면은 선제 사용하겠다. 네. 이것을 법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법제화를 시켜놓고 이것이 허풍이 아니고 허장선세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핵 강대국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쨌든 이번 발표를 통해서 김정은의 직접 지도하에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전술핵을 활용한 남한 타격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다시 말하면 전술핵을 남한을 겨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술핵에 이제 사거리를 두고 보면은 사실 한 800km 이상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단거리 여러 가지 미사일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들, 네.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중요한 국가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고 또 그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 대상 삼고서 그냥 자신이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앞에 정부의 안보 관련 인사들은 참으로 이 발표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느냐 예. 같은 민족인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직접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발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앞서서 계속해서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이어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어떤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배경 뭐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는데 첫째는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함으로써 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네. 긴장 고조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또 긴장이 고조되면은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대화를 적과의 대화를 일축했지만은 미국과의 또 빅딜 같은 협상 이런 것을 기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지난달 25일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던 미사일이 알고 보니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이었습니다. 이게 저수지 발사였는데 기상천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수지를 이용한 수중 발사는 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긴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이 부분은 보십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의 어떤 발사 약점이 조금 간접적으로 드러났어요. 예. 북한이 이제 그 어떤 미사일을 사용할 때는 발사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정 발사대, 테일이라는 이동 발사대, 그 수중에서 하는 발사대, 이런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북한이 도로 환경이 안 좋아요. 이동 발사대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그 바퀴가 한 10개 정도 달린 게 움직이는 데는 사실 그 고정 표적지는 고정 발사대는 우리 군이 다 타켓으로 다 정해 놨고 또 수중 발사는 또 아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동 발사대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킬체인 공격, 이게 북한의 발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킬체인 능력이거든요. 예. 킬체인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 어제 그 저수지에서 발사했다고 했는데 수중 발사했다고 했는데 이제 수심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수심이 깊은 발사 저수지도 우리가 다 타겟팅하면 되거든요. 킬체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어제 그 자랑하듯이 했지만은 사실 북한이 우리한테 잘 알려줬어요. 수중 발사, 저수지에 발사할 수 있는 물론 기차에서도 발사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북한이 그 발사 기지를 은밀하게 기동시키고 은밀하게 사용하는 데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보여준 부분인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 수중 발사는 좀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이유가 이 바닷속에서 어디서 발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인 것인데 이 저수지에서 발사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어떤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정무사상에서 봐야 되지만 뭐 바지선을 응용해서 더 수심 깊은 곳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 자산의 킬체인을 피할 발사 기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 저수지라는 것은 기동성에서 문제가 아니죠. 넓은 바다는 은밀 기동한다 그러죠. 눈에 띄지 않게 발각되지 않게 은밀 기동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어떤 그 유리한 점이 있어요. 유리한데 저수지는 그런 면에서 좀 취약하죠.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저수지에 발사한 것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수심이 깊은 저수지도 그 하나의 킬체인의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줬다, 차관상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킬체인을 무지하게 굉장히 두려워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발사 약점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 발사 시설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예. 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그 도로 사정이 나빠서 테일 기동 굉장히 힘들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가운데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히 미사일의 소형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위협을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더 강력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리 안보에 부담을 주는 건데요. 그 미사일에는 탑도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탑재 중량이라는 게 있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에 탑재 중량이 좀 제한적입니다. 핵무기 자체가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소형화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소형화시키는 게 기술적인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 대한민국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된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네. 또 북한이 계속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해상으로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재진입한 데 반발을 해서 전투기 편대 비행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150여 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뭐 150여 대가 다 뭐 동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상당히 공군 전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전투기를 좀 띄워서 비행에 나선 배경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 북한의 그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화력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세해 있는 것이 네. 공군력입니다. 이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첨단 공군기와 여러 가지 탑재 무기들의 수준이 결정하니까 우리가 공군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북한 공군은 거기서 좀 취약한데 거기다가 이 한반도 전체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소티라 그래요. 매일 시간 매 초 단위로 한반도 상공에 전투기들이 또 민간이 뜨는 게 다 통계로 잡힙니다. 네. 북한의 공군이 이 소티가 좀 낮아요. 비행기 뜨는 훈련하는 시간이 좀 작았는데 150대 하니까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전쟁할 준비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150대 비행기를 띄울 기름도 있다. 이런 걸 보이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 취약한 공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뭐 국내에 좀 보이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냐. 10월 11일 경식주를 앞두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이런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이는 때에 이제 공군 정투기 우리의 F-35의 스텔스가 긴급 출격해서 대응을 했던 사실이 좀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 무력 시위가 아무래도 특별감시선 이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좀 늦게 공개를 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라면 좀 즉시 공개를 했어야 된다라는 일각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북한 훈련기가 비무장지대 쪽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다시 동시에 우리 다시 떠서 경계하는 초계 비행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혹시 훈련 중에 우발적인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비하기 때문에 늘 해왔던 훈련들입니다. 활동들인데 그러나 이 상황이만큼 이런 것은 뭐 활동하고 있는 것을 국민에게 적시에 좀 알려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군이 그런 면에서 조금 국민 입장에서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자맹을 이어왔었는데 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고 미국도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 실제적으로 대화 거부의 메시지로 봐야 할지 아니면 대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자맹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86년에 미국을 굉장히 괴롭히던 지도자가 리비아의 가다피가 있었어요. 네. 86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미국 국민들께 아주 점잖하고 친절한 아저씨 같은 레이건 대통령이 가다피를 10,000km 비행을 해서 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사이로 가다피가 목숨을 건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북한 지도자들이 조금 이렇게 도발할 때 자명을 해요. 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 훈련, 도발 이렇게 전술훈련을 이럴 때 자명을 하다 나와서 적이라는 것은 미국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죠.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데 저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빅딜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탑다운 방식의 네.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그런 정상회담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드러난 친서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 빼놓고 평양에서 회담하고 있으면서도 3일 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빼고 우리끼리 대화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북한은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도 미국과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목을 매는 부분도 있다. 대화를 일축한 것은 또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에 뭐 역설적 표현으로도 이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런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는 여전히 좀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물론 앞서서 미국과 빅딜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당장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오늘 그 백악관의 그 NSC 국가안전보장의 전략소통보장 컵이 담당관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얘기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백악관에서는 대화하겠다 이렇게 내놨고요. 우리 정부도 그 담당 구상에 밝힌 대로 그 대화에 대한 그 창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극적으로 그건 언제든지 김정은이 마음 먹기 대로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나라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방안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확장 억제라는 게 1차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에 기존의 해구산 한미동맹 조약으로 북한 핵위협에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좀 더 보태달라 해서 만든 게 확장 억제인데 그 뒤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확장 억제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나 지금 획기적으로 이제는 핵 사용을 법제화시키고 핵 사용 훈련까지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로 확장 억제 수준을 넘는 좀 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확장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짧게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죠. 네. 전술 핵무기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은 여러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그 어떤 분들은 후보 시절 얘기하고 왜 대통령이 돼서 이야기가 저렇게 다르냐 하지만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전술 핵무기 문제 도입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발언 수위는 경청하고 있다 수준이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예,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교수님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술 핵무기 배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 전술 핵은 사실 그 넓은 나라의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선제 공격과 대응 보복 공격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반도는 좁고 수도권 밀집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은 거의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그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 있던 괌에 있던 항공모함에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그 신뢰도 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 권한을 가진 나라와의 어떤 정치 군사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야 되겠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1960년 초반부터 1991년까지 전술 핵무기가 우리 한국에 반입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도 커요. 전술 핵무기를 반입할 경우에는 비핵화를 우리가 NPT 조약을 위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외교 정치의 부담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경청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